박서연은 머릿속에서 누군가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깼다. 맥박이 뛸 때마다 모루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머리가 울렸다. 무겁고 어두운 천으로 된 커튼 사이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햇살은 분명히 얇고 달아빠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보던 주니어 분석가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비싼 암막 커튼이었다. 공기 중에는 신선한 커피 향과 함께 비싸고 짜증날 정도로 익숙한 우디 계열의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잠든 도시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유리벽의 미니멀한 펜트하우스도 부드러운 이집트면 소재의 남자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그녀가 깃털 베개 위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옆에서 잠들어 있는 강준호 대표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평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검은 머리는 이마 위에서 헝클어져 있었고 평온한 얼굴 표정은 회의실에서 보던 차갑고 계산적인 CEO의 강철 가면과 완전히 대조되었다. 세상에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머릿속은 안개 같았지만 어젯밤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사 회식, 시끄러운 음악소리, 너무나도 관대했던 오픈바. 절친 민지가 서연아 넌 너무 일만 해? 라며 조금 긴장을 풀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가장 선명한 이미지. 최근에 구조조정 때문에 그에게 심장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던 바로 강준호 대표와의 격렬한 언쟁. 그 후는 형형색색의 칵테일과 내 것 같지 않은 웃음소리 그리고 비틀거리던 느낌만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준호가 몸을 뒤척이며 낮은 잠꼬대를 하자 서연은 숨을 참으며 얼어붙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10m 밖에서도 보고서를 해부할 수 있을 만큼 위압적이던 그 갈색 눈이 지금은 혼란스럽고 연약해 보였고 아주 잠깐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적으로 보였다. 깼어요. 그가 잠에 잠긴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진동을 일으켰다. 몸은 좀 어때요? 트럭에 치였다가 후진으로 한 번 더 치인 기분이에요. 서연이 긁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셔츠를 아래로 끌어내려 다리를 더 가리려고 했으며 필사적으로 품위를 지키려 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이불이 흘러내리며 넓은 가슴과 탄탄한 어깨가 드러났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려 애썼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났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공포에 맞서는 갑옷처럼 자연스럽게 비꼬는 투로 쏘아붙였다. 저 취했었어요. 아주 많이요. 그가 확인해주자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그의 말투에 담긴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는 그 무언가가 서연을 아주 조금 안심시켰다. 박서연 씨는 회사 구조조정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마케팅 부서 절반이 보는 앞에서 나를 영혼 없는 자본가라고 불렀고 그러고는 자기 팔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 상태로 운전하게 둘 순 없었죠. 그래서 대표님 댁으로 절 데려오셨다고요? 그 문장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충격에 찬 확인처럼 들렸다.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기업의 억압에서 자유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산다고 우기더군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황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딱 그녀가 할 법한 말이었다. 그래서 저희 혹시 그녀는 둘 사이를 막연하게 가리키며 공포가 다시 온몸을 덮쳤다. 아니요. 준호가 즉시 말했다. 그의 확고한 시선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놀랍게도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아주 미세한 실망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소파에서 쓰러지길래 게스트룸으로 옮겼어요. 내가 여기서 잔 건 당신이 잠꼬대로 내가 얼마나 냉혈한 괴물인지 계속 얘기하길래 한밤중에 나가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할까봐 지켜봐야 했거든요.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실되고 거의 지쳐 보이기까지 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그 질문은 그를 허를 찌른 듯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당신 상사니까 내 책임이죠. 언제부터 강준호 대표님이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신경 썼다고. 그녀는 그의 옛 이미지를 떠올리며 쏘아붙였다. 아마 박서연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어.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때 침대 옆 탁자에서 서연의 휴대폰이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가 긴장의 거품을 깨뜨렸다. 민지였다. 야! 박서연!
너 어디야?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잖아. 나 괜찮아, 민지야. 진정해. 서연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는 준호의 시선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며 대답했다. 나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얘기하자. 너 누구랑 있어? 그 목소리 딱 알지. 놀라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었어? 할 때 나오는 목소리. 세상에 너 드디어 남자 생겼구나. 때가 됐지. 그 행운아가 누군데? IT 부서 그 남자? 잘생겼던데. 서연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승구가 아주 열정적이네요. 준호가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상력이 좀 풍부한 애예요. 서연은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옷을 찾았다. 제 물건들은 어디에? 세탁실에요. 블라우스에 토하는 바람에 완벽하네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주 그냥 완벽해. 준호는 자기 집에서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일어나 짙은 색 나무 옷장으로 가더니 회색 운동복 바지와 검은 색면 티셔츠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입어요. 내 남동생 건데 맞을 거예요. 서연은 옷을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부드러운 천의 감촉을 느끼며 여전히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는 잠시 멈춰 문틀에 기댔다. 아마 당신이 비록 소맥에 흠뻑 취해 소리를 지르긴 했어도 몇 년 만에 내 얼굴에 대고 진실을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제가 끔찍한 말들을 했죠. 그렇죠? 했죠. 그가 인정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미소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 눈이 예쁘다거나 내가 억압적인 자본가만 아니면 괜찮은 남자일 거라는 말도 했고요. 서연은 신음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사라져야 해.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은 어때요? 진하게. 아직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그의 말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친절함이 서연을 망설이게 했다. 운영해야 할 회사, 지배해야 할 제국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에 가고 싶지 않네요.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정말로 제대로 바라봤다. 완벽한 아르마니 슈트와 딱딱한 CEO의 자세가 없는 강준호는 더 젊고 더 인간적이고 거의 다가가기 쉬운 사람처럼 보였다. 커피 한 잔만요. 그녀는 결국 졌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갈 거예요. 물론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는 가세요. 하지만 그녀가 부엌으로 그를 따라가며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발로 느낄 때 서연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하고 두려운 예감을 받았다. 어젯밤의 일은 그녀 안에 깊은 무언가를 흔들었다. 기업의 가면 뒤에 숨겨진 남자에 대한 위험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숙취보다도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준호의 펜트하우스 주방은 깔끔한 선과 기능성의 전형이었다. 온통 흰색과 회색 톤에 그녀의 연봉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최신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쿼츠 상판의 높은 의자에 앉아 그가 거의 과학적인 정밀함으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원두를 갈고 물의 양을 재는 모습까지. 모든 일에 항상 그렇게 꼼꼼하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께서 항상 좋은 커피는 좋은 사업과 같다고 하셨어요. 디테일에 대한 관심, 인내심, 그리고 올바른 원재료가 필요하다고.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커피 메이커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현명한 분이셨나 봐요. 그러셨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 정보는 그녀의 배를 강타하는 펀치와 같았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회사 연례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준호가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어두웠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겠죠. 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어제는 차갑고 계산적인 대표님이셨는데 오늘은 자신을 영혼 없는 자본가라고 부른 직원에게 커피를 타주고 계시네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검은 세라믹 컵을 건네며 말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요. 커피는 완벽했다. 진했지만 쓰지 않았고 풍부하고 복잡한 맛이 났다. 주니어 분석가의 하룻밤 술주정이 위대한 강준호 대표님에게 실존적 위기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세요.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그녀 앞에 있는 카운터에 기대서며 말했다. 너무 가까웠다. 당신은 내가 들어야만 했던 말들을 했어요.
내 결정이 가족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젊었을 때 경멸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요.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조작이나 속임수에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날 것 그대로의 당황스러운 정직함 뿐이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아침의 깨달음으로 뭘 하실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다. 아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오후에 서울 시내에서 도시예술 투어 같은 행사가 있어요. 보통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 비서라면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이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억압적인 자본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말도 안 돼요. 대표님은 제 상사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당신 상사의 상사의 상사죠. 그가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정정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회사 정책에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아, 네. 특히 억만장자, CEO와 주니어 분석가에 관한 거라면요. 수백억대 자산가죠. 그가 이번에는 순전히 도발적인 톤으로 다시 정정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주니어 분석가가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훌륭했어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제 보고서를 읽으셨다고요? 내 책상에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를 읽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의 보고서는 눈에 띄었어요. 그가 그녀의 성을 부르는 방식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왜요? 기업 용어로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회사와 지역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당신은 수익과 목적이 반드시 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썼죠.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냉장고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그들의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예술 투어에 대해서 말인데 준호가 마침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두 사람이 도시를 탐험하는 거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요. 서연이 다시 조심성을 되찾으며 지적했다. 어쩌면 생각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요. 그의 전화가 울리며 순간을 깨뜨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한유진 이사. 그가 날카로운 냉담함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준호의 표정이 짜증에서 억눌린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아니, 업무에 관한 일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더 딱딱해졌다. 유진아,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문제잖아. 아니, 그 여자가 누군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는 턱을 굳힌 채 전화를 끊었다. 기업 천국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서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한유진 이사는 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가 손으로 얼굴을 쓸며 말했다. 몇 년 동안 같이 일했고 한때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전 여자친구? 불행히도. 그가 무거운 톤으로 확인해 주었다. 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침입자가 된 것 같아 완전히 불편해졌다. 저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가지 마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적어도 그 여자 때문에 가지는 말아요. 그녀에게 그런 힘을 주지 마세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의 표정에는 좌절감과 조용한 호소가 뒤섞여 있어 그녀를 머물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실망으로 형성된 그녀의 조심스러운 본성이 최고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아마 아닐 거예요. 그가 슬픈 미소로 동의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이 아닌 일을 해본 게 언제예요? 어젯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서연은 호화로운 부엌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수수께끼로 드러나고 있는 남자를 둘러보았다.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럼 나랑 같이 알아가요.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과 머릿속의 모든 경고 사이렌에 반하여 서연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기업 게임 같은 거라면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 담긴 진지함은 흔들림이 없었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를 알게 된 이래 처음으로, 회의에서 그를 두려워한 이래 처음으로 서연은 그를 믿었다. 홍대의 예술 투어는 서연이 알던 회색빛의 조용한 기업 세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색채, 소리, 창의성의 폭발이었다. 그들은 항구 근처의 출발 지점에서 자전거를 빌렸고 서연은 준호가 평범한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더 편안하고 거의 젊어 보이며 덜 대표님처럼 보이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전거 자주 타세요? 그녀가 헬멧을 조절하며 어색하게 물었다. 주말마다요. 그가 대답했다. 바람이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회사 일에서 벗어나 머릿속에 스프레드시트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죠. 인수합병 말고도 취미가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박서연 씨가 내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전적인 톤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들은 9시까지의 조약돌 거리를 따라 페달을 밟으며 투어를 시작했고 첫 번째 지점인 어부부터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홍대의 역사를 생생한 색으로 묘사한 거대한 벽화 앞에 멈췄다. 놀라워요. 서연이 복잡한 디테일과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붓헤어치에서 작가의 열정이 느껴져요. 예술에 대해 잘 알아요? 준호가 그녀의 반응을 진심 어린 관심으로 지켜보며 물었다. 조금요. 원래는 그래픽 아트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결국 더 현실적인 길을 택했어요. 금융이요.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야간 과정이라도. 왜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꿈을 좇을 여유가 없어요. 내야 할 공과금, 월세, 어머니 병원비, 당신처럼 중요한 성을 갖고 태어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준호는 잠시 조용히 벽화의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커피 얘기를 했던 제 할머니는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하시며 우리를 부양하셨어요. 저는 14살 때부터 일했어요.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일했죠.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생활비와 집안을 돕기 위해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제국을 건설한 고아의 이야기는 회사에서 전설이었지만 아무도 그 세부사항, 그 고통과 투쟁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내가 항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냥 버릇없는 상속자라고 생각할 때 나를 미워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전 대표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것이 가장 순수한 진실임을 깨달았다. 저는 대표님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해요. 내가 뭘 상징하는데요? 시스템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다. 간호사로 평생 주 60시간 일했지만 겨우 우리 생활비를 댈 수 있었던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을 짓밟는 시스템이요. 임원들이 수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동안에요. 그들은 계속 페달을 밟았다. 이제 그들 사이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새롭고 연약한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투어의 두 번째 지점인 현대미술갤러리에서 서연은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을 묘사한 흑백 사진 시리즈 앞에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존엄성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정말 강렬하네요. 그녀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한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남자의 표정을 연구하며 말했다. 네, 준호가 그녀 옆에 서서 동의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그의 팔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이 내가 왜 처음 회사를 시작했는지 생각나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녀가 부드럽게 놀렸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정정했다. 젊었을 때 내가 갖지 못했던 기회와 안정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신경 쓰게 되셨어요? 그 질문은 그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았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비즈니스에서 친절함이 약점으로 여겨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을 때.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효과가 있었죠. 그가 씁쓸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게 했어요. 뭘요? 나의 인간성이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만져질 듯했다. 그들은 투어를 계속했고 2 군데를 더 방문한 후 마지막 장소인
지역 음악가들이 공연하는 노출 벽돌 벽의 작은 예술 카페에 도착했다. 그들은 뒤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잃어버린 꿈과 사랑의 환멸에 대해 노래하는 젊은 기타리스트를 지켜보았다. 20대의 나를 보는 것 같네요. 준호가 우울한 향수에 젖어 그 음악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타를 치셨어요? 아니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말했고 서연은 커피를 마시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주로 그래픽 아트였죠. 워홀 스타일의 팝아트가 제 열정이었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펜트하우스에 완벽한 화실이 있어요. 그가 고백했다. 몇 년 동안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왜 그만두셨어요? 예술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그가 몇 시간 전 그녀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원은 다쳤다. 서연은 이 충격적인 발견을 소화하며 조용히 있었다. 강철의 CEO가 예술가였다니. 어쩌면 언젠가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충동적으로 말하고는 즉시 얼굴을 붉혔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가 말했고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에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종이 울렸고 서연은 한유진 이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포식자 같은 눈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신뢰를 훑었다. 그 여자는 서연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비싼 드레스를 입은 키 크고 우아한 모습, 세련됨, 그리고 그녀를 즉시 짜증나게 만든 소유욕 넘치는 분위기. 준호 씨. 유진이 테이블로 다가오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한유진 이사. 그가 대답했고 테이블 주변의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잘 아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연이 아니지 안 그래? 물론 우연이죠. 그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서연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쪽은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일어나 손을 내밀며 토전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아, 그 비서. 유진은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고 빌려 입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분석가입니다. 마케팅팀 선임 분석가요. 서연이 정정했다. 분노가 액체 불꽃처럼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한이사. 준호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지금 사적인 대화 중이었는데 업무 얘기였겠죠. 유진이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자리에 앉으며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준호 씨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잖아요. 절대 일에서 벗어나질 않죠. 사실은 서연이 자신이 가진 줄도 몰랐던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입고 있던 팝아트에 대한 열정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죠. 유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준호 씨는 몇 년 동안 그림 안 그렸어요. 그 시기는 극복했죠. 어쩌면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걸지도 모르죠. 서연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받아쳤다. 어떤 열정은 되살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이중적인 의미는 세 사람 모두에게 명확했고 테이블의 긴장감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한유진. 준호가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준호 오빠. 그녀는 서연의 속을 뒤집어 놓는 친밀한 애칭을 사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잘랐다. 당장 분노한 유진이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녀가 씩씩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준호에게 하는 말인지 서연에게 하는 말인지는 불분명했다. 그녀가 카페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준호가 후회의 가면을 쓴 얼굴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미안해요. 원래 항상 저렇게 강렬한가요? 더 심해요. 그가 지친 듯 인정했다. 훨씬 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이해감이 솟아났다. 이제는 더 명확한 선을 그을 때가 된 것 같네요, 대표님. 그런 것 같네요. 그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어 서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떨렸다. 네어희 엄마, 병원에 계셔. 서연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카페, 준호, 유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바위, 그녀의 영감이었던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민지와 대화하던 중 집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민지가 구급차를 불렀고 지금은 공공병원 응급실에 계시며 의사들은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 가봐야 해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거의 잡을 수 없었다. 물론이죠. 준호가 즉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택시 타면 돼요. 저는 서연 씨. 그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충격받은 상태예요. 운전하거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돕게 해줘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긴장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침착하고 위안을 주며 효율적으로 교통체증을 뚫고 가면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의 어머니가 가장 좋고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연은 그의 존재에 무척 감사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응급실 입구에 멈췄을 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차 시동을 끄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에게는 버팀목이 필요하니까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이 신경 쓰이니까.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는데 모두가 의지하는 강한 사람이 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 곁에서 그녀를 돌봐준다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위안이 되었다. 민지가 접수처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걱정과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와서 다행이다. 지금은 안정적이신데 의사들이 검사를 더 해보고 싶어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오늘 아침에 네가 전화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밤새 외박하는 거 보니까 새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보다고 농담하고 계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그냥 쓰러지셨어. 서연은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내가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서연 씨. 준호가 그녀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존재는 폭풍 속의 닷과 같았다. 어머니께서는 전화 한 통 놓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강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제야 민지는 서연 옆에 서 있는 준호를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 당신 강준호 대표님이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친구입니다. 친구라고요? 민지가 덕이 빠질 듯이 반복하며 서연과 억만장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호기심은 걱정을 능가하는 듯했다. 민지야, 서연이 경고하는 톤으로 말했다. 알았어. 미안.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하셔. 김동현 의사는 지친 눈을 한 중년의 친절한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겹쳐 심각한 고혈압 증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무리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은퇴하셨어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수입에 보태려고 바느질 부업을 좀 하세요. 그만두시질 않으셔서요. 알겠습니다. 몇 시간, 어쩌면 오늘 밤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괜찮아지실 겁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육체적 활동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선생님,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다. 비용에 상관없이 어머니께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치료는 무엇일까요? 의사는 그를, 그리고 서연의 방문객 신분증을 번갈아 보며 분명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이상적으로는 개인 심장 전문의, 더 심층적인 검사, 그리고 공공 시스템에서는 종종 이용할 수 없는 최고급 약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플랜이겠죠.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준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 도시 최고의 개인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고용하고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대표님, 안 돼요. 서연이 어지러움을 느끼며 항의했다. 저희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해요. 받을 수 있고 받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논쟁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어머니께는 가능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제가 그걸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하지만 왜요?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준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서연은 그곳에서 숨쉬는 법을 잊게 만드는 연약함을 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요, 서연 씨.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그 말을 소화하기도 전에 유진이 지옥의 신기루처럼 복도에 나타났다. 병원의 무균 환경 속에서도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준호 씨, 자기,
그녀가 가짜 독이 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 있었다고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나 보러 왔어.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준호가 몸을 굳히며 분명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만의 방법이 있지. 그녀는 애매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거짓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연을 보았다. 어머님은 괜찮으시길 바래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서연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소문은 빨리 퍼지니까. 유진이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눈은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준호가 좁은 눈으로 유진의 얼굴을 살폈다. 나 미행했어? 물론 아니지 자기야. 편집증적으로 굴지 마. 그녀가 거짓말했다.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한유진. 준호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장. 하지만 준호 오빠 나는 그냥 당장. 그가 반복했다. 그의 톤에는 유진조차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얼음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비싼 향수 자국을 남기고 떠난 후 서연이 준호를 돌아보았다. 우리 미행하고 있었던 거 맞죠? 아마도. 그가 어두운 표정으로 인정했다. 유진이는 선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어떤 종류의 문제요? 위험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고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당분간은 나랑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내가 유진이와의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요. 그녀는 복수심이 강해요. 당신을 타겟으로 보면 직장에서 해를 끼치려 하거나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서연이 분노와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바로 다음 순간에 멀리 떨어져 숨어 있으라고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문제를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한유진 이사가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죠. 서연 씨, 당신은 몰라요. 그녀는 자원도 있고 인맥도 그리고 저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만약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곁에는 대표님이 계시겠죠. 준호가 숨 막힐 듯한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땐 용감해지죠. 그녀가 정정했다. 하지만 대표님 한 가지는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셔야 해요. 뭔데요? 이거 진짠가요?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만약 이게 그냥 통제광 전 여자친구에게 반항하면서 주니어 분석가를 졸로 쓰는 거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요. 준호가 지나가는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 씨, 이게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몇 년 동안 어쩌면 평생 느껴본 가장 현실적인 감정이라는 건 알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도요.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특히 더요.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용감하고 정직하고 도전적이죠. 당신은 나를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복도에 나타났다. 서연아, 너희 엄마 깨어나셔서 너 찾으셔. 이미 개인 병실로 옮기셨어. 어머니 뵈러 들어갈게요. 서연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준우에게 말했다.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있을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서연이 어머니를 뵈러 병실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유진이 멀리서 기둥 뒤에 숨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좀 얻었어요. 아니요, 오랫동안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서류 준비해주세요. 개인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서연의 어머니는 하얗고 빳빳한 시트 사이에서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서연 바로 뒤로 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은 옛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래, 이 총각이 우리 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사람이구먼. 그녀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 어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강준호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요. 그녀가 넓은 병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별거가 아니긴요.
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정했다. 우리 딸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돌보게 놔두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많은 걸 말해주죠. 엄마,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 창피해서 중얼거렸다. 안 그만둘 거야.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몇 년 동안 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아왔어. 만약 이 총각이 이틀도 안 돼서 그 벽의 틈을 찾았다면 너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몰라. 준호가 새로운 관심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역이라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서연이 화제를 바꾸려 재빨리 말했다. 18살 때 심하게 마음을 다쳤거든. 어머니는 딸의 항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했다. 대학 때 만난 부잣집의 매력적인 남자였는데 둘 다 원하던 장학금 정보를 얻으려고 딸을 이용했어. 원하는 걸 얻자마자 바로 버렸지. 그 이후로 돈이나 권력 있는 남자는 절대 믿지 않았어. 엄마, 그만.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해합니다. 준호가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그래서 저를 알기도 전에 저를 싫어하셨군요. 싫어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항의했다. 대표님이 상징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그를 병원 침대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를 자신이 처한 이 미치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혼란은 좋은 거야, 딸아. 어머니가 현명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무언가 진짜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었다. 야, 너 도대체 어디야?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한유진 이사가 지금 사무실에 와 있어.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는 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가가 필요하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네 책임 중 일부를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준호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분노가 그의 얼굴을 굳혔다. 오늘은 토요일이야, 민준아. 왜 다들 사무실에 있는 건데? 회사에 긴급 상황이 생겼다고 나를 불렀어. 네가 문제 있는 여직원이랑 엮여서 그 여자가 회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우리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식이야. 서연은 준호의 표정이 위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다고? 응, 그리고 더 있어. 무슨 서류랑 인쇄된 이메일 보고서 같은 걸 가져왔는데 그 여직원이 너를 협박하려 한다는 증거랍시고 아주 추악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 무슨 서류? 뭐라 임마. 진짜 같아 보여. 하지만 지금 이사회를 설득해서 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어.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몸이 분노로 떨렸다. 지금 그리로 갈게. 대표님, 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심장이 공포로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이에요? 한유진 이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가 낮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상황을 이용해서 CEO로서의 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거죠. 우리 상황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요. 그가 말했다. 오늘 예술 투어에서 찍힌 우리 사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서류들은 위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준호가 씁쓸하게 말했다. 기업 세계에서는 진실보다 겉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가세요. 서연이 그가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말했다. 해결하세요. 같이 가요. 그가 갑자기 그녀를 강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네? 같이 가요. 함께 맞서요. 당신도 나만큼 이 일의 일부예요. 대표님, 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내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 마침 서연의 동생과 함께 도착한 민지가 제안했다. 동생도 오고 있어. 둘이 가서 그 마녀를 끝장내버려. 서연의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딸아, 네 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거라. 이 일로 제 직장을 잃게 되면요. 그녀가 준호에게 속삭였다. 그럼 더 좋은 다른 직장을 구해주면 되죠. 준호가 맹렬한 확신으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유진이 이제 막 시작된 무언가를 파괴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 고층 빌딩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는 분명히 격분했지만 그 분노 아래에서 서연은 이전에 목격한 적 없는 강철 같은 결의를 볼 수 있었다. 대표님, 그가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정말 확신하세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소문이 퍼질 거예요. 한 가지는 확신해요.
그가 차의 낮은 엔진 소음 속에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연 씨, 이게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제대로 서로를 안 지는 이틀도 안 됐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게 도전하고 나를 웃게 하고 내가 차갑고 계산적이 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어요. 만약 잘 안 되면요? 그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적어도 우리는 시도해 본 거잖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나와 함께 할래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네. 그들은 함께 위풍당당한 건물로 들어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억눌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분명히 그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거짓 걱정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 종일 부하 직원과 함께 보내며 책임을 무시하고 회사를 소송에 노출시켰습니다. 준호는 노크 없이 문을 열고 서연을 굳건히 곁에 둔 채 들어섰다.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5명의 이사회 멤버와 유진이 충격을 받은 채 그들을 돌아보았다. 한유진 이사, 그가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캠 흥미로운 회의록은 준호 씨. 그녀가 빠르게 평정을 되찾으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와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랬겠지. 그가 비꼬며 말했다. 신사분들, 그는 양복을 입은 나이 든 남자들인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말했다. 저희의 뛰어난 마케팅 분석가이자 우리 회사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서연 씨입니다. 강 대표, 이사 중 한 명인 김 이사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말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 아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유진 이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공개적으로 처리합시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내 능력을 의심하고 싶어? 그럼 능력에 대해 얘기해보지. 마지막으로 우리 호텔 지점 중 하나를 방문해서 청소팀과 얘기해본 게 언제지? 고위급이 아닌 직원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냐고. 그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녀가 뱉어냈다. 아주 관련 있지. 준호가 방 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안락한 사무실에서 나를 조종하고 내 자리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는 동안 나는 밖에서 우리 회사가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약탈적인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걸 발견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책들 중 다수는 네가 설계한 것이었지. 극적이고 감상적으로 굴고 있네요. 정직하게 굴고 있는 거야. 그가 받아쳤다. 내가 아마 모를 단어지. 그리고 박서연 씨, 다른 이사인 박 이사가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요? 제 이해관계는 직원들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확고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그리고 제 이해관계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용기와 그 길을 바로잡으려는 결의를 가진 CEO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분명히 그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의 결정을 조작하고 있다고요? 유진이 절박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결정,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는 거야. 준호가 정정했다. 차이가 있지. 신사분들, 그가 다시 이사회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제 판단을 믿기 때문에 저를 이 회사의 대표로 고용하셨습니다. 제 판단은 한유진 이사가 더 이상 이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녀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이럴 순 없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유진 이사, 당신은 해고야. 정당한 사유로. 회의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가 이렇게 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유진이 이사회를 보며 호소했다. 사실은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이 다른 멤버들과 시선을 교환한 후 말했다. 내 생각엔 강 대표 말이 맞는 것 같네. 오늘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했고 우리 IT 부서가 방금 위조된 것으로 확인한 문서에 기반한 당신의 쿠데타 시도는 용납될 수 없어. 유진은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며 씩씩거렸다. 그래, 끝이야.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유진, 만약 네가 서연 씨나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해치려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차원을 동원해서 네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유진이 문을 세게 쾅 닫고 나간 후 최 회장이 일어섰다. 강 대표,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길 바라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저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회의실에 둘만 남았을 때 서연이 준호를 돌아보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 때문에 수석 이사를 해고하셨어요. 나는 회사와 그 안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유독하고 조작적인 직원을 해고한 거야.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정정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준 여자를 선택했지. 대표님이 진정 누구인데요? 그녀가 속삭였다. 성공이 우리의 인간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사람. 나와 함께.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서연 씨, 이렇게 큰 말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 알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이틀 만에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대표님도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처음에는 부드러웠고 그 다음에는 더 깊었다. 승리한 전투의 안도감과 약속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수년 동안 마음 주위에 쌓아왔던 모든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떨어졌을 때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본 그의 첫 번째 진정으로 가벼운 미소였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을 뵙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으로 가서 드디어 내 화실을 보여줄게요. 정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그의 눈이 빛나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서연은 웃었다. 몇 년 만에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럼 우리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요. 에필로그. 6개월 후 미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활기찬 대화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벽에는 준호의 전통적인 팝아트 기법과 서연의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결합된 공동 컬렉션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의 이름은 두 번째 막이었고 재시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연이 차가운 기업이 더 인간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초상화인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를 사람들이 감상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나는 우리가 해낼 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어깨에 턱을 기댔다. 우리는 예술에서나 사업에서나 그리고 인생에서나 좋은 팀이에요. 그녀가 동의하며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혔다. 회사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의미 있었다. 이제 사회적 책임이사가 된 서연과 함께 그들은 직원들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만족도 향상과 이사회를 놀라게도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준호야, 얘야. 서연의 어머니가 적절한 의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채 우아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다. 전시회 축하한다. 너희 둘 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가 그에게 제2의 할머니가 된 여인의 임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리고 서연아,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계속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벽을 쌓고 나서 어떻게 그를 믿기로 결심했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잖니. 서연은 다음 전시에 대해 민지와 민준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벽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다른 벽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막기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제 벽을 허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는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개막식 샴페인에 분명히 취한 민준이 다가왔다. 야, 그가 준호에게 말했다. 갤러리 인스타그램 댓글 좀 봐야 해. 모두가 너희 둘을 이 도시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파워 커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파워 커플이요? 서연이 웃었다. 재능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야. 민지가 설명했다. 그리고 너희 둘은 분명히 자격이 있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준호가 갑자기 드물게 긴장한 듯 보이며 말했다.
서연 씨,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를 갤러리의 더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눈을 통해 홍대를 묘사한 생생한 벽화인 그들의 가장 큰 공동작품 중 하나가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연 씨, 준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 6개월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그녀는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영혼을 잃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죠. 서연 씨, 용기를 잃기 전에 끝내게 해줘요. 그가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지 겨우 6개월이고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시작됐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알 때가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그들의 벽화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박서연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반지는 완벽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밝은 미래의 약속처럼 빛을 포착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워하던 CEO로 시작해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술 파트너, 그리고 인생의 사랑이 된 남자를. 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가운데 말했다. 네, 그럴게요. 비밀리에 지켜보던 갤러리 전체가 준호가 그녀에게 키스하자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그리고 서연은 때로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해요. 준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님. 당신의 유일한 대표님이죠. 그가 웃으며 정정했다. 영원히요. 그녀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예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시 키스했을 때 서연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음을 알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주니어 분석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봐주는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완전한 여성 예술가 파트너로서 그 순간 서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중에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을 확인할 것이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제목도 내용도 없이 단지 첨부 파일 하나만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에서 케이맨 제도의 여고의 계좌로 이체된 1년의 내역을 보여주는 복잡한 은행 거래 내역서. 바로 한유진이 승인한 후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래들. 뒤에 남겨진 시한폭탄. 하지만 지금 이 완벽한 순간에는 예술과 사랑에 둘러싸여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의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확신. 특히 그 낯선 사람이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으로 드러날 때에는